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핵 처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측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인력 8명의 명단을 접수했습니다. 취재단은 오늘 낮 12시 30분 민항기가 아닌 정부수송기로 원산으로 출발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모두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10분가량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에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뜻밖의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특파원. 예,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면서 북미 회담 불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천상철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상회담 전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중에서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 이렇게 물은 기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꼭 찍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했다는 듯이 답변을 쏟아냈는데요.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제 회담이 한동안 열리지 않을 거다.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회담이 다음으로 미뤄질 수도 있고 다만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연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조건 충족. 이제 이 조건이 어떤 것인지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데 일단 박정훈 특파원이 보시기에는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 같습니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예, 글쎄요.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99%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워싱턴 현지 분위기만 보면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은 50%가 채 안 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합의 내용이 이란 핵 협상에 비해서 더 좋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이가 안 좋은 주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합의만 해놓고 실제 비핵화는 시간을 끌면서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한두 명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요. 거의 모든 전문가 그리고 북한을 상대해본 전직 관료들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은 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회담을 연기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군사 옵션을 동원해서 계속 위협을 가하고 또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일괄 타결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핵을 한꺼번에 미국으로 가져오는 리비아 모델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핵 폐기도 트럼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방식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과거 9.19 합의나 제네바 합의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강수를 두면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로 보입니다. 오늘 이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정상회담이 두 정상만 배석자 없이 두 정상만 단독으로 12시 5분부터 현지 시간으로 12시 5분부터 30분간 잡혀 있었습니다.
질문도 기자들 질문도 그냥 안 받기가 뭐하니까 한두 개 정도만 받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답변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다 하게 됐고요. 그 바람에 질의응답에만 34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됐던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은 21분만 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을 좀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북미 회담에 대한 생각을 혼자 거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회견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앉은 자리에서 언론에 대놓고 말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놀란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 최근에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서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대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꼭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덕담을 건네면서 답변을 피해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우리 취재진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곧 우리 측 취재진들이 비행기 편으로 북측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선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목리를 부리던 북측이 결국 우리 취재진의 취재 허용 의사를 밝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남북 간 판문점 게시통화에서 우리 측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취재진은 어제 전세기를 통해 방북했는데요. 우리 취재진들은 방북을 위해 그제부터 베이징에서 머물다가 북측이 접수를 거부하면서 다시 귀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북측이 수용함에 따라서 우리 측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8명은 잠시 뒤 12시 반에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인 공군 5호기를 타고 원산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던 북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요? 네, 북한은 최근 남측을 향해 다양한 비판을 쏟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남북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중지하도록 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분위기 속에 F-22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무기를 들여놓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우리 취재진의 방북을 뒤늦게 허용한 것도 남측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측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한국 취재진 명단을 접수했습니다. 우리 기자단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방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보면 이제 북한이 접수를 계속 거부를 해왔었는데 결국 원산을 통해서 가게 됐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소 늦게 좀 결정을 내린 셈이잖아요. 사실 북한이 이번에 풍계리 그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것은 어떤 합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본인들이 핵 폐기에 선의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과중에 지난주에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제 북한의 태도가 변하면서 우리 기자단의 취재를 이제 거부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 기자단의 명단을 접수하면서 우리 기자단이 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항공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그동안 북한이 목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 북미 관계도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왔는데 일단 뒤늦게라도 북한이 수용한 것은 일단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북한이 지금의 현 상황을 완전히 되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한국에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여론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본인들이 관대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허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어느 정도 비핵화에 큰 의미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밀당을 하면서 늦게까지 한 거는 한국의 너무 그동안 대북 저자세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의 어떻게든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적으로나 대내외적으로 좀 비판의 여론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말하면 결과가 말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좀 감수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요구들은 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이제 북한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요구들을 할 경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상황을 겪은 만큼 북한이 4.27 정상회담 이후 계속해서 선의로만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된 만큼 우리 정부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하는데 고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외신 기자들은 원산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 아침쯤에 풍계리로 이동할 것으로 봤는데 오늘 이제 남측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아마 같이 기차를 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만약에 원산으로 간다면 거의 뭐 꼬박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시간 기차 타고 4시간 차 타고 또 걸어서 한두 시간 가면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는 뭐 내일 오후나 좀 그 모레 오전이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단순히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분들은 이게 쇼다 단순히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행사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그 폭파 이런 걸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북한이 원래는 23일에서 25일 일기를 고려해서 이제 날짜를 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폭파 자체는 날씨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하 갱도를 폭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그 폭파 자체의 날씨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밖에서 이제 화면으로 찍고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날씨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과연 앞으로 북한이 사찰과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혹 이제 이것이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또 비핵화로 나갈 때 사찰 검증 과정에서는 여기 중요한 자료들에 접근하는 접근성을 막아선다는 의미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언론이 취재하는 부분은 사전에 갱도를 관찰한다거나 갱도에 가까이 가서 현재의 시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폭파하는 과정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의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또 이번에 보면 이제 전문가의 초청도 없었고 특히 한 외신 기자는 그 현장에서 방사선 측정기와 위성 전화가 압수됐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깜깜이 취재를 하는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북한이 비핵화의 어떤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선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방사능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전을 고려한 조처라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뒤늦게나마 우리 취재단이 풍계리 취재가 가능해졌으니까 그 모습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며칠 뒤에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만 나왔던 발언들이 우리의 예상 밖의 발언들이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의 그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And frankly, it has a chance to be a great meeting for North Korea and a great meeting for the world. If it doesn't happen, maybe it'll happen later. Maybe it'll happen at a different time. 네, 박사님 말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조건이 있어야만 열린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특정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그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물론 볼튼 보좌관 등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정책이라고 볼 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제로 이룰 것이고 북미 회담에서 그러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할 만한 확신이 쓴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주 구체적인 회담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북한의 행동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것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약속이 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미국이 얻어야 하는데 지금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러한 비핵화 자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북한이 수용만 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 그동안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가장 바라던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것은 2005년 9.19 합의 때도 이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 핵 공격이든 재래식 공격이든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체제 안정이라는 것이 미국이 그동안 뭐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체제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안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권의 안정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비안 모델을 말하면서 카다피 대통령의 최후를 언급한 거 보면 네. 이건 정권의 안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신변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오늘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 단독 정상회담에서 그걸 설득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많은 말을 해주면서 오히려 단독 회담이 줄어들게 됐어요.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의 대북 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막 칭찬하고 A+라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물론 한미 간의 동맹 사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공조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과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단독 회담 이전에 사실 이번 회담에 앞서서는 기자회견이 없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에게 질문을 허용하면서 사실 회담 시간보다 단독 회담 시간보다 기자회견 시간이 더 길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두 번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 기회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안 됐고 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식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에 좀 바꿔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황했던 순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론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I will say I'm a little disappointed because when Kim Jong-un had the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the second meeting, the first meeting we knew about, the second meeting,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네, 박사님 지금 두 번째 만남을 콕 집어서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 방중을 하면서 여러 이제 참관단과 함께 가서 중국 기업들을 둘러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북 제재가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난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호의적인 의견들이 긍정적인 평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예.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꽤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 사실 공교롭게 그 즈음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주석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안 된 상황에 이제 5월 16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성명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은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네. 무언가 중국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는 현재까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중국이고 북한이 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된 것도 이런 제재가 큰 영향이 있는데 그 제재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무언가 북한에게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제재가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현재 동북아에서의 현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나아간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은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베트남과 비슷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또 개방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이 바라고 있는 지역 내의 전략적 이익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지역 내 안정을 깨트리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핵무기를 포기를 해서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도 현상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좀 컸을 것 같은데 그 예로 지금 미국에서 기념 주화를 발행을 했어요. 거기에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수프림 리더라고 해서 이제 최고 영도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이거를 만든 실무자들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수프림 리더라는 것은 공식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공식 직함이지만은 수프림 리더라는 것은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을 칭하는 표현의 영어식 번역일 뿐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현 직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나오게 된 것인지는 저도 좀 분명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숙제를 안고 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남북 정상이 한 라인을 갖춰놓고도 아직은 전화 통화를 못했단 말이죠.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텐데 한 라인 통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그것을 정상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북 간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문제들에서 항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상황의 선례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는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핫라인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북미 간의 의견에 격차가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로 했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송파을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르면 오늘 공천 문제를 매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이 바른미래당이 송파을 공천 문제로 그동안 내홍이 있었는데 오늘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송파을을 포함해서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공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무리된 송파을 여론조사에서는 앵커 출신이자 유승민계인 박종진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는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경선 결과대로 공천을 매듭지을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채널A와 통화하면서 당에서 추대하더라도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야당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이 통과된 게 사흘 전인데요.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만 의결하고 특검법은 쏙 빼놨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당은 추경안 의결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했지만 특검법은 법제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시각각 범죄 증거가 인멸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쩌면 이렇게 한가할 수 있느냐고 비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지금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특검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62일 만인 오늘 처음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지 꼭 1년 만입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곳 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3차례의 준비기일을 열고 110억 원대 뇌물 그리고 350억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를 정리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10분 정도 작심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통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입장을 10분 정도 밝힐 계획입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자필로 쓴 원고 분량은 A4 용지로 8장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최대 주주인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됩니다. 여당 인사들이 총 집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용진 기자,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면하고 있는 너럭바위 묘역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참배를 위해 묘역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 봉화마을에는 그리움을 상징하는 노란 바람개비가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은 오후 2시에 엄수됩니다. 추도식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전국에서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을 회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장이라고 불렀다며 진실은 힘이 세다, 강하다는 말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며 그 말이 제게 커다란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추도식은 정세균 의장의 추모 인사를 시작으로 추모 공연과 추도사 낭독, 유가족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추도식을 하루 앞둔 어제 10,000명이 넘는 추모객이 봉화마을을 다녀갔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추모객이 봉화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해 봉화마을에서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네, 법조팀 강경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조금 전에 촬영이 허가됐다고 하네요. 1심 선고 생중계처럼 영상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법원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였죠. 지난달 초에 이제 했을 때는 그야말로 생중계를 허가한 거고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으로 앉는 모습 그리고 재판부가 법대 위에 앉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사전에 스케치를 해서 촬영을 한 뒤에 이 녹화된 영상을 보도나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법원이 허가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 서게 되는데 한 60일 지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작심 발언 아까 우리 취재기자 연결해서 나왔는데 어떤 작심 발언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 3월에 검찰 출석 당시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무술 옥사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잖아요. 오늘도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할까요? 네, 아마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이제 수감 중인 독방에서 오늘 입장문을 약 A4 용지 8쪽짜리 분량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 약 10분가량의 이제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입장문에는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다스와 관련된 그 가족들 회사에 돈이 관련된 바 없었고 실제로 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랄지 국정원 특활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본인과 관계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는 전부 다 인정했었잖아요. 증거를 인정하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는 건 다른 내용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증거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재판 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확보돼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아까 앵커 얘기처럼 부인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재판을 임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재판이고 본인의 이제 신상 발언을 위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재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혹시 들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실제로 오늘 재판 이후에 앞으로의 공판 일정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후 2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재판 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로운 게요. 아까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딱 1년 전에 같은 그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이 날짜, 택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재판 날짜가 공교롭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죠? 그것도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재판부가 재판 일정은 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재판부가 변호인 내지는 검찰 측 여러 가지 소송 관계인들과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딱 이 날짜를 무조건 지정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친 그런 해프닝 아니겠는가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09년, 2017년, 2018년 참 역사적인 일들이 이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저희 채널에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검찰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고발장을 대신 써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발인이 작성해온 고발장이 피고발인 되게 되면 자동으로 피의자가 됩니다. 이러면서 압수수색이랄지 어떤 강제 수사가 가능한 요건들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취재한 바에 따르면 2월 달에 시민단체 이제 김순환 씨가 김순환 사무총장이 강원랜드 비리에 관한 고발장을 가져왔을 때 최초의 고발인은 3명이었습니다. 채용 비리인 거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이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 그리고 최종원 현 남부지검장 당시 춘천지검장을 고발했었는데 검찰에서 이제 수사단에서 이 고발인을 조사를 하면서 추가를 해달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이 엇갈리는 지점은 조사단은 우리는 고발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서 제공했다. 동의를 얻어서 추가를 한 거다. 하지만 고발인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현재 지금 저희가 취재 중인데
전혀 편의에 따라 제공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예.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이거를 약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내가 내용을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이런 증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그래서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직접 그 얘기를 한 사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부탁을 하더라고. 나한테 수사단에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해주면 안 되겠냐. 자기들이 이걸 만들었어. 오늘 가급적이면 오신 김에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아서 쓴다고 해가지고 쓴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다 그러면. 나는 내용을 모르잖아.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게 관행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까? 정말 이례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름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어떤 성명 불상자로 갖고 왔을 때 하지만 어느 정도 특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보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혀 얘기가 다른 게 기존의 고발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심을 받는 이유가 당시 이제 검찰 내부를 겨냥한 수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특별수사의 경우는 인지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발장에 이름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검찰이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갖추면 어느 정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단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편법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저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추가된 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경우도 어제 저희 채널A 취재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나에게 만약에 필요한 자료가 있었다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피고발인으로 추가됐을 줄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추가했는데 이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이런 고발장을 만든 게 아니냐. 현재까지는 이런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검검 갈등, 검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연 이 대필 사건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원랜드 수단 대필 관련해서 특임검사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내부 보고는 받았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검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불과 일주일 전에 검란이라고 하는 어떤 항명사태 중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또 강원랜드 수사단을 겨냥한 강제 수사 내지는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또 굉장히 또 다른 갈등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지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아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게다가 시민단체 분이 고발 같은 건 여러 번 해봤을 텐데 충분히 본인이 가서 만약에 추가 고발이 필요하다면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저게 대신 써줬단 말이죠. 이게 다른 나라는 어때요? 이게 과거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2010년도에 특별수사라는 검사가 증거의 목록에 이제 나왔던 공문서의 날짜 하나를 바꿨는데 이 날짜를 바꾼 사건으로 그 검사가 구속됐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심지어 일본의 검찰총장까지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이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공정성이 훼손될 만한 일들을 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게 외국의 관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례가 거의 없었다 보기 때문에 우선 대검이 진상 파악을 한 뒤에 감찰로 끝낼지 수사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게 강원랜드 사건 물론 채용 비리 뿌리 뽑아야 되고 조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야당 국회의원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둬서 굳이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명쾌하게 지금 현재 밝혀진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벌써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었죠. 그 본인의 어떤 사건을 비유하면서 이 증거 조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강원랜드 사건도 고발장을 바꿔서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지적을 했고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강원랜드 수사단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부 상조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입자 5만 명인 A상조에 가입한 강훈희 씨.
매달 2만 원 가까운 금액을 10년 넘게 납입해왔습니다. 강 씨는 올해 4월 계약을 해지하려다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 업체가 다른 기관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접수를 거부한 겁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소송 탓에 피해를 본 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믿고 10년 동안 뭐 전화도 거의 안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좀 배신감도 좀 느끼고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계약 해제를 거부해온 상주업체 2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계약 해제를 피하는 이유는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신청한 경우엔 납입금액 85%를 돌려줘야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50%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주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현재 상주업계는 폐업 등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아파트 소음 문제가 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직접 112에 연락한 신고자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잠시 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붙잡아 순찰차에 태웁니다. 주민 대부분이 잠들어 있던 새벽 2시쯤 아파트 주민 41살 이모 씨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9층에 사는 30대 남성이 지인들과 택시를 기다리며 소음을 낸다는 이유였습니다. 1층에 살던 이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떠든다는 이유로 다투다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린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폭력 사람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사 시비가 될 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뭐 느끼기나 이거 사소하게 큰 거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피해자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에서 7살 아이가 아령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는 30cm짜리 식칼이 인도에 떨어지는 섬뜩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늘을 보고 걸어야 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또 맞을까 좀 불안하고 그렇기도 하고 주차도 하다가 차도 뭐 떨어질 거나 사람 지나가다 또 맞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요. 아파트 투척 사고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해죄는 물론 살인 미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피팅 모델로 지원한 유튜버 양효연 씨 등에게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과 사진 촬영자 모집책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실장님 여전히 혐의는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성추행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양 씨 등의 고소 이후 유사 사건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찍은 영상인데요. 고속도로 갓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70대 할머니가 포착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가온 경찰에게 나는 31살이다. 울산 목살 골목에 산다는 말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운전자들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배우 김정은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입니다. 축하 화분에 부자 되세요. 남한 김정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동명이인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자 위트를 발휘한 겁니다.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휩쓸고 오늘 금이 환영하는 그룹 방탄소년단. 경제적 가치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의 경제적 가치인 6,656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박모 비서가 중3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서 논란입니다. SNS에 나 의원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인데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고 비서는 사표를 냈지만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육체 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버스기사가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노동 능력을 60세로 본 1심 판결이 바뀐 건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겁니다. 식후엔 이제 껌보다 젤리일까요? 2014년 693억 원이던 젤리 시장이 지난해 1,84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반면 국내 껌 시장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무작정 마을버스를 기다렸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올 7월부터는 노선이 겹치면서 떨어진 거리가 60m 이하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엉터리 조사를 한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돈 수치를 낮춰서 기록하거나 환기시킨 직후에 측정을 한다는데 백승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 라돈 침대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 어린이집은 라돈 수치를 계속 측정을 해왔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2년에 한 번씩 라돈을 측정해야 합니다. 네. 2004년부터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때문인데요. 여기에 2년마다 측정 검사를 해야 하는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 권고 기준 5개 항목 가운데 바로 라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검사를 대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환경부나 지자체의 어린이집 전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민간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 수치를 측정한 뒤 업체는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일부가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측정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 실내 이제 측정 업체를 직접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네. 어린이집의 라돈 농도 수치를 조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기준이 148이거든요. 거의 200개나 뭐 이렇게 하면 거의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라돈 농도가 200베크렐이 나오더라도 조작을 통해 허용 기준인 148베크렐 이하로 낮춰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일부에선 측정 수치가 낮게 나오는 법을 소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깨끗하게 다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냥 측정만 진행하면은 그렇게 하면 별 탈 없이 대충 초과가 안 나오시거든요. 더 많이 물어보시긴 하시는데 일단 환기가 최고예요. 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 1시간 정도 환기를 시키신 다음에 측정하면은 대략적인 수치가 보통 너무 낮게 나오지 않고 너무 높게 나오지 않고. 네, 이렇게 환기를 하고 측정을 하는 등 이렇게 어린이집이 측정 수치에 예민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라돈 허용 기준을 넘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면은 해당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시정 권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시정 권고보다 학부모의 입소문을 더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워낙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예민하고 민감하신 부모님이니까 이제 우려돼서 이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은 대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요구를 업체는 거절하기 힘든 겁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보다 입소문을 더 신경 쓴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혹시 대책은 없습니까? 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대책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환경부에서도 일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 측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항상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번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가 많은데요. 실제 어린이집 학부모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 부모의 이렇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죠. 신뢰가 사실 좀 무너지는 부분이죠. 네, 편법 측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침대에서 시작된 나동 공포도 계속되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라돈이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업체가 66곳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11곳 업체가 생활 밀착형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조사 중입니다. 네. 원안위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생활 제품이 조사 대상인지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원안위의 늑장 대응이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하루빨리 조사가 끝나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새와 나무를 좋아했던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례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유골을 나무 뿌리에 뿌리는 수목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비석도, 상석도, 공분도 없었습니다. 고인은 평소 국토가 죽은 사람의 땅으로 변질되고 있다. 명당이라는 곳마다 산소가 만들어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일종입니다.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 꽃밭 밑에 모시면 화초장, 나무 밑에 모시면 수목장이 됩니다. 주로 참나무나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사용된다고 하죠. 화장한 유골은 나무 바로 밑이 아니라 보통 이 주위에 뿌리거나 매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설 시설을 이용하면 나무 하나에 1,0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공설 자연장지는 전국에 40여 곳 정도 되는데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위치나 비용 등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 최종현 SK그룹 전 회장. 1998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화장시설을 지어서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실제 SK는 지난 2010년 이렇게 화장시설을 지어서 세종시에 기증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화장 소식 이후에 화장료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요즘 열의 여덟은 화장을 하고요. 94년과 비교하면 4배로 뛰었습니다. 고 최 전 회장은 기업인 최초로 숲의 명예전당에도 올랐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죽음은 자연이라고 썼습니다. 구본무, 최종현 두 대기업 총수가 보여준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좋은 장례 문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공기가 한결 상쾌해졌습니다. 지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가시거리도 20km로 탁 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날씨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후부터 서해 5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고요. 밤부터 내일까지는 많은 내륙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을 텐데요. 인증된 황사용 마스크를 필히 챙기시고 대기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볕이 좋아서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또 낮에는 다소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요. 내일까지 미세먼지에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외출 후에는 입었던 옷을 잘 털어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